자, 108페이지 우리가 조직의 균형, 그리고 조직 구조의 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실제 빈도가 있죠. 108페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이제 균형입니다. 조직 구조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유형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군대식 조직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에 의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구조로 주목구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반성에 이제 큰 영향을 준 학자가 이제 테일러라는 학자예요. 이 테일러라는 학자가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관리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기능적 조직이죠. 기능적으로 조직을 이제 기능적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그 인사라든지 뒤에 파트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재무 관리, 재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진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부제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 자, 위원회 조직은 이제 이 사업부제 조직은 이제 사업이 크다 보니까 사업부제 조직이 되고요. 자, 위원회 조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시키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로젝트 조직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통합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얘를 그리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 기능별 조직, 그러니까 기능적 조직, 기능별 조직하고 기능적으로 기능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 자, 프로젝트 조직을 합쳐서 이제 그 믹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것을 전체적인 걸 보고 세부적인 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기능적 조직은 이제 기능별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뭐 기능별 조직부터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능별 조직이에요. 기능별 조직은 직능별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전체적인 뭐 인사, 재무, 생산, 회계, 마케팅 이 경영 기능을 중심으로 부분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별 조직 구조는 세 번째 밑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단일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에서 선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한번 가볼게요. 이따 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또 내용을 또 끊어지니까 354로 가볼게요. 354로 가시면 자, 354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그 1번이 나옵니다. 자, 1번이죠. 자, 1번을 보시면 기능별 조직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4번
이러한 형태는 주로 많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및 판매 대규모 기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단일 제품이나 이 서비스 생산 및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 등에서 선호하는 전략이다. 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제 108페이지로 오셔서 이 기능별 조직은 부서별로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련된 활동을 이제 부서화했기 때문에 개별 부서 내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규모가 확대되고 또 구조가 또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기업 전체 의사결정이 또 지연되고 기업 전반에 우리가 그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워져요. 여러 체계가 보고가 받고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또한 최고 경영자에게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의 의사결정보다는 눈앞에 일상적인 문제에 얽매이기 때문에 사소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몰아낸다는 의사결정에서 그랜시엄의 법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능별을 보면 위에 사장이 있고요. 생산, 마케팅회사, 인사, 재무 많죠. 부장과장 사원을 두는 기능별 조직 구조에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이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제 조직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사업부를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사업부 자체를 사업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LCD, 그 다음에 뭐 가전 이런 식으로 규모가 꽤 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제 조직은요, 이 제품별,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시장별, 지역별로 사업부를 분화하여 우리가 각 사업부별로 독립된 경영을 하도록 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번에 맨 끝에 보시면 사업부에 부여되어 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장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 전체의 전략적 결정 기능과 관리적 결정 기능을 분화시키고 각 사업 본부장에게 사업부의 전략적 결정을 맡겨 분권화 시킵니다. 이에 따라서 최고 경영층은 일상적인 업무 결정에서 해방되어 기업 전체적인 전략적 결정에 몰두할 수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일원화되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사업부 내에 관리 기술 스텝을 갖게 되므로 합리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따 볼 건데요. 그 사업부는 하나의 이익 단위, 프로핏 센터로서 독립적인 시장을 갖고 독자적인 이익 책임을 갖는 사업부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겠죠. 단점은 이제 이 사업부제 조직은요, 사업 단위별로 그 이익단체, 이익 책임 단위를 형성하여 각 사업 단위가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사업 단위는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기업 전체로는 손해를 미치는 부분이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사업부의 자율성이 지났지만 사업 부분의 사업 간의 조정이나 기업 전체의 통일적인 우리가 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 지역에 해외 프렌트를 한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조직 만들었다가 우리가 몇 년이 또 지나면 또 해체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이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장을 본다면 이제 자동차도 상용차, 승용차, 승합차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거.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55페이지로 갑니다. 얘는 355페이지에 몇 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냐면 3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55로 갈게요. 자, 그래서 355로 가시면 그 3번입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조직의 설명으로 우리가 바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업부제적이죠.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사업부 내 관리 및 기술 등의 이 스텝을 갖게 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없단다? 아니죠. 이 사업부제 조직이 표현한 것이다. 근데 사업부제 조직은 이 사업부 내에 관리 및 기술 등의 스텝을 갖게 되므로 합리적인 정보 수집 분석을 가능하게 하죠.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기능별 조직, 그 다음에 사업부제 조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3번 위원회 조직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직 구성원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기능식 조직에서의 각 부분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이제 합의제 기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 기능만 수행하고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직 집단 결론, 이 집단 결론이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브레인은 내고요. 스토밍은 이제 그 폭풍, 선풍입니다. 그죠? 바람. 그래서 스토밍, 두뇌 선풍을 기회를 가지며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효율성을 높이며 협동 의식을 고조시키고 또한 각 부문의 경영 방침과 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따라서 경영의 민주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위원회 조직에서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에서의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 서로의 의견만 주장해서 의견 통일이 어렵고 논쟁이 심하면 또 불화를 일으킬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죠. 프로젝트 조직은 이제 기업 환경의 동태적 변화, 이 환경의 동태적 변화입니다. 프로젝트는 동태적이 있다가 문제가 나올 텐데요. 동태적 변화. 항상 그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기술 혁신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서 구체적인 특정 프로젝트별로 형성된 조직 형태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조직화가 만들어지면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오른쪽에 이제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돼요. 그 과업 행결 시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 탄력적인 조직, 기동성과 환경 적응성이 높은 조직. 그래서 전문가들이 집단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한 임무, 수행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동태적인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재 354로 갑니다. 354에 우리가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354에 2번 봅니다. 자, 2번을 가시면 다음 중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3번을 이제 우리가 노렸네요. 혁신적이면서 비일상적인 과제를 해결을 위해서 형성된 정태적인 조직이 아니죠. 비일상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변화에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이렇게 연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으로 갈게요. 자, 매트릭스 조직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능별 조직하고 프로젝트 조직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믹스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조직은 밑에 행렬 조직, 그리드 조직이라고 하면서 이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기능적 조직과 그다음에 이 같은 효율성 지향의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과 같은 유연성 지향의 조직의 장점, 즉 효율성 목표와 유용성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다음 매트릭스에 대한 조직의 특징은 여기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작업자가 이중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중 명령 체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투보스 시스템, 그래서 하나는 기능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 유리하는 수직적 명령 체계이며 또 하나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인 프로젝트 책임자로부터 받는 수평적 명령 체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매트릭스 조직은 고도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주 산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사업, 건설회사, 광고 대행업 등의 대규모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과는 달리 영구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이중 명령 체계인데요. 자, 얘는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네 번째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판서를 해보겠는데요. 만약에 프로젝트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112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동에 A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별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별.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남미 B 프로젝트, 그 다음 유럽의 C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이제 다양하다 이렇게 본다면요.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는 이제 우리가 기능별 조직이죠. 기능별 조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친 통합이죠. 그래서 이제 재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 인사, 홍보, 그 다음에 인사,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죠. 기능별 조직 두 가지 조직을 이제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이중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제 그 매트리스 조직 장점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각 프로젝트는 그 임무가 완성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운영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도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요, 우리가 이 매트리스 조직 구조의 단점은 명령 계통 간의 혼선이 유발될 수 있죠. 여기서도 명령, 저기서도 명령. 그러니까 가령 이 기능 부서와 프로젝트 팀에 서로 상반되는 지시가 내려질 경우 업무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363페이지로 갑니다. 363. 363으로 가시면 19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363. 363 가시면 19번. 자, 조직 구조와 관련된 기술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5번입니다. 자, 매트리스 조직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규모로 대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이다.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조직은요, 사업부재 조직이 효과적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사업부재 조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은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같은 기능적 이 기능 조직의 특수한 가업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형태의 조직으로 다국적 기업이나 광고회사 등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또 문제가 있는데요. 356으로 가시면 356 가시면 4번 문제죠. 356입니다. 자, 356에 또 우리가 나왔어요. 4번 문제. 그러면 매트리스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매트리스 조직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이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음 중 매트리스 조직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매트리스 조직은 이 작업자는 3중 명령체계는 아니에요. 2중 명령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능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 유리하는 수직적인 명령체계이며 또 하나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인 프로젝트 책임으로서의 수평적 명령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중 명령체계는 아니죠. 2중 명령체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이 2중 명령체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직에 대한 유형을 봤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2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조직 구조의 선택. 다섯 번째는 조직 구조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는 기업에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선택이 됩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이제 기능별 조직 적절하고요. 그래서 밑에 작은 규모가 좋죠.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판매에서 아까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고요. 그다음 대규모 전자회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품별 핸드폰이나 TV, 사업부재 조직이 좋죠. 글로벌한 사업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제약회사나 복잡하고 또 고도의 정밀한 기술을 이용할 때는 기업은 매트리스 조직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의 높은 의존도,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한 고객 집단이 계속 변할 때,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이 이제 선호되고, 항공사와 같이 여러 나라의 영업을 하는 회사는 지역별 사업부재 조직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별 우리가 사업부재 조직을 이제 또 한다. 그래서 조직의 특성과 조직의 구조 선택, 기업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나은 건가 이런 것들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이 됐던 것들을 이제 본다면 조직에 대한 유형, 우리가 그 군대식 조직이어서 좀 더 기능별, 그 다음에 사업부재 조직, 위원회 조직, 프로젝트 조직, 매트리스 조직으로서 기능별과 프로젝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능별 조직은 이제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판매, 소규모 기업 나오면 기능별 찍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에 대한 우리가 나오면 사업부재적 찍고, 조직원의 갈등을 조정한다. 뭐냐? 위원회 조직. 동태적인 변화는 이제 프로젝트 조직인데, 이중명령체계인 이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자체가 좀 출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능별 조직과 이 프로젝트별 조직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 구조의 선택으로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별이냐 아니면 사업부제도 여러 사업부가 제품, 기능별, 제품별, 지역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좀 출제 비중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출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갈 게 MBO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습니까? 이 조직의 목표 관리는 이제 처음에 인사고과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경영 전반적인 것에서 이 MBO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목표 관리가 중요한 오브젝티브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어떤 기업에 미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목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제 또 출제 빈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천천히 본다면 목표 관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조직의 목표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관한 관리, MBO라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MBO.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죠.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다. MBO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MBO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물어본 문제가 이제 2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갈 텐데요. 이 전통적인 조직 관리 방식은 처음엔 최고 관리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위 관리자에게 지시하는 일방적 지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원래부터 게으르고 나태하다. 인간은 게을러 시킨 것만 하기 때문에 돈만 주면 한다라는 관리 방식이 이제 X이론에서 인간관을 바탕을 뒀는데, 하위 관리자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결과 생산성 차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전통적 관리 방식의 대안으로 맥그리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맥그리거 자체에 제가 이제 보통 굉장히 제가 많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자체와 물류에 대한 경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관계론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이제 맥그리거에 대한 Y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 실현적과 창의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Y론에서는 이제 인간관을 기초로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을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 포인트예요. 등장한 경영 관리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의 목표에 의한 MBO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BO라는 용어는 이제 피터 드러커가 1954년 이 목표와 자기 통제에 의한 관리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이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발전시켜서 업적 평가의 한 기법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맥그리거의 MBO가 경영 관리 업적 평가의 한 기법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MBO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볼까요? 구성 요소를 본다면 Y에 대한 이 맥그리거 Y론이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목표의 설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라는 자체가 이제 측정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자, 비교적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목표를 우리가 오브젝티브를 이제 설정하고, 아까 참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맥그리거에 대한 이론에서 이 구성원들을 참여시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급자의 목표 설정, 이 하급자를 목표 설정에 우리가 참여시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참여라는 것이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 항상 피드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급자, 하급자 사이의 상호작용.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만 여기에서는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는 뒤에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넘기시면은 MBO의 특징과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MBO의 특징과 한계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MBO의 목표는 어떤 결과 지향적이므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므로 통제가 용이하고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BO는 한편으로 목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를 또 강조하죠.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MBO의 가장 한계점은 뭐냐면 단기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죠.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제시가 없고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경향이 또 있다는 얘기죠. 특징은 세 번째,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큰 효과가 있죠.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의 질보다는 양을 또 중시한다는 게 특징이 돼서 한계점은 이 단기적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부분 간의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도입 및 도입 및 실시의 시간, 비용, 노력이 또 많이 또 소요되고요. 계량할 수 없는 성과가 또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한 문제 한 문제씩 보는데요. 일단은 356에 5번을 볼게요. 자, 356 갑니다. 356페이지 5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기업의 조직의 상하 구성원이 서로 참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 참여 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참여를 해서 어떻습니까? 이 기업 조직의 단위 구성원의 목표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로 인한 생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적을 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조직 관리에서 효율화를 기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조직 관리 체제를 말하면서 이 종합적인 조직 운영 기법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근무 성적 평정 수단으로 더 나아가 예산 운영 및 재정 관리 수단으로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럼 목표에 의한 관리다. 이렇게 가야죠. MBO. 그래서 이 목표에 의한 관리는 이제 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서 구성원 목표를 상급자 및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볼 수 있어요. 기출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교재로는 471페이지 6번입니다. 자, 471페이지 6번. 그래서 이제 1회 때 2014년 우리가 2014년 1회 때 나왔던 기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06번입니다. MBO라는 자체는 가장 옳은 것은 장기 계획이 만들어진 1번이 정답이죠. 장기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다른 것들은 해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염리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또 살펴볼게요. 114페이지죠. 자, 이제 보고 싶은 건 이제 6번 조직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입니다. 조직의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갈등 관리를 또 우리가 잘 해야 될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 위주로 한번 적어볼게요. 6번입니다. 6번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조직에 대한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그 다음에 갈등 관리다.
자, 그래서 종업원이 이 목표에 참여하면서 갈등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는 자체는 밑에 이 커뮤니케이션이죠. 흔히 이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정보의 교환, 의미 전달과 이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직 간의 갈등을 막으려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경영자에게 필수적이에요. 거의 모든 이 중요한 경영자의 기능은 상사와 부하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자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원칙은 이제 상사와 조원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제목 위주로 이 명료성의 원칙. 그래서 자, 이것들은 이제 문제를 달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자, 의사소통에 대한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에서 찾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사 소통의 원칙.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지켜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명료성 원칙이라는 걸 뺄게요. 자, 우리가 그 수신자가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를 정확하게 명료성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그래서 전달된 정보의 전후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요.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시라는 제치는 시점, 그 시기에 맞춰야 되죠.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또 이루어진다는 적시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성. 그래서 이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는 안 되죠. 양이 적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포성.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상위층에서 하위층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수신자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분포성을 또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응성. 그래서 수신자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달 내용이 이제 융통성을 갖춰야 되고, 수락성. 수락성은 이제 수신자가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네트워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물론 뭐 출제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2번에 보시면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별표를 하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딱 내기 좋은 각각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의 유형은 이제 집단 또는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라는 여러 유형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그림에서 같은 6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의사소통이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쇠사슬형입니다. 자, 우리가 쇠사슬형. 자, 보는 거와 똑같이 그냥 우리가 상급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 계층으로 이제 나누면서 쇠사슬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관리자가 있고, 미들,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전달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이제 넘버링 이제 기억이라고 할게요. 밑에. 그래서 바로 들어간다면 이제 쇠사슬형은 의사소통이 이제 횡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만 상하로만 가능한 5계층의 조직 구조로 명령 권한 관계의 조직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은 Y형인데요. 원래 이따 설명을 보겠지만 이 Y형은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Y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거꾸로 본다. 뒤집는 거죠. 그래서 Y형을 뒤집으면 밑으로 이렇게 돼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간다는 자체는 좀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꾸로 세우면서 이제 하급자에서 올라간다는 형을 Y를 거꾸로 해서 이제 Y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Y형은 이제 거꾸로 세우며 2명의 하위자가 지속 상위자에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위자 위에 다시 또 2개의 권한 계층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4개의 수준의 권한 계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형, 수레바퀴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레바퀴형. 그래서
디귿번은 수레바퀴형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휠로.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이 서로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모든 의사소통 한 사람만 감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수레바퀴형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넘기시면 수레바퀴형은 한 사람만 우리가 감독자와 네 사람이 하위자가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러면 하위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없고 모든 의사소통 한 사람이 감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이제 원형이죠. 원형은 이제 하나의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이제 그 갈등을 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뭐 원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네트워크로서 넘기시면 원형 서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근접한 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한계는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네트워크는 세 가지 수준의 권한 계층을 나타내고 있고 이 상위자들과 하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최하위 계층 간의 교차적 의사소통 등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형에서 자 여기서 그냥 응용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별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별 모양. 별 모양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타형이다. 서로 리더 없는 완전 연결형 스타형으로 이제 누구나 의사소통이 다 연결될 수 있는 게 완전 연결형. 그래서 스타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 5명의 구성원들 간에 각자에게 다른 4명의 성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유형 중에서 가장 구조화되지 않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어떤 점에서 원형과 유사하지만 중심이 되는 직위, 구심점이 없어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없으며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조직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좀 알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유형들을 봤으면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와 집단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 이 원형 네트워크는 모든 구성원들 간의 정보 전달에 있어서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보다 그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이 좀 밝혀져 있죠. 그 다음에 원형은 의사소통의 정확성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결과적으로 이제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은 높은 업적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네트워크다. 참고 보시고요. 구성원들 간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 네트워크의 경우에 가장 높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형과 완전 연결형 네트워크가 더 신속하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Y형 네트워크는 이제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어 신속하고 높은 업적을 낳게 하지만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낮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그 나와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그 집단의 유용성을 보는데 자,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쇠사슬형 같은 경우는 의사의 결정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리더에 대한 의존이 강하죠. 그 다음에 리더가 없는 연결형 스타는 이제 조금 그 의사결정의 질이 누구나 의사소통이 연결되니까 높다고 볼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의 속도입니다. 쇠사슬형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빠르죠. 의사결정 속도가. 근데 이제 리더 없는 연결형은 좀 느리다. 자, 의사소통이 왜곡되는 현상은 이제 쇠사슬형은 높지만 우리가 누구나 소통하니까 리더 없는 연결형은 낮다. 자, 만족도는 쇠사슬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층부,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높지만 하층부는 어떻게 돼? 무조건 시키면 하니까 낮겠죠. 근데 이 리더 없는 연결력은 다 우리가 누구나 소통할 수 있으니까 높다. 그 정도로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집단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업 전체에 퍼져 있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이 집단에서 향후회든지 아니면 뭐 어디 대학 출신 뭐 이런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 넝쿨이라고 그래서 그래프 마인이라고 합니다. 엉키고 설킨 거죠. 무엇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불안이 있는가를 경영자들에게 제시하고 확인시켜주는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우리가 공식 경로보다는 신속하고 능률적이고 정보가 전달, 뒤에서 좀 듣는 정보가 좀 솔깃하잖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분석 기법에 우리가 하나가 이제
이 소시오메트리에 의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리자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소시오메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호의, 비호의의 관계를 기초로 한 집단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호의, 비호의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우리가 비공식적인 메시지는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시오그램에 대한 의의는 왕따를 좀 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림을 좀 그리면, 자, 우리가 소시오그램은 아까랑 좀 상관이 없게 A, B, 우리가 C, D, E가 있고 저가 C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되고 그거 되는데 이쪽은 되는데 얘네들하고는 안 돼요. 하나 왕따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조직의 각 구성원들에게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또는 누구와 대화하고 또 싶은다든가 물어서 구성원 간의 호의와 비호의 양상을 또 갖고 따져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시오메트리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모네로가 개발한 소시오그램인데요. 이 조직도가 조직의 공식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소시오그램은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만 이제 조직도가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이 소시오그램은 이미 형성된 비공식적 관계를 위에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 문화라는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라는 자체는 그냥 가볍게 볼게요. 조직 문화. 문화는 다 틀리죠. 삼성도 틀리고 현대도 틀리죠. 문화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목 위주로 118페이지. 자, 7번에 이제 조직 문화는 이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 이 규범과 전통, 지식과 이념, 그다음에 습관과 기술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기업에 한정하면 조직 문화는 기업 문화라고도 불리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라는 것은 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 공식적인 시스템이라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비공식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조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조직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구성원들의 대인 관계, 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 집단적 가치관이나 보이지 않는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도 조직 구조처럼 이 조직 목표 달성을 향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지배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조직 구조가 우리가 육체라면 조직 문화는 아무튼 정신적인 거죠.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조직 문화와 조직 분위기가 회사에 이제 사풍이 있죠. 우리가 회사의 사풍, 집안의 가풍이 있듯이. 그래서 이 조직 문화는 조직 분위기에 비해 더 창조적이고 동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요. 조직 분위기는 이 조직 구성을 느끼는 어떠한 이 조직에 대한 인상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조직 문화보다 좋게 사용되거나 조직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 조직 문화의 개념의 등장은 이 1980년대부터 조직 이론에 도입되어 조직 개발과 혁신에 응용되고 이 1980년대 출간되어 온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피스터와 워터맨 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의 문화와 그 관련된 경영 기법을 우수하게 강조되면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조직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넘기셔서 그냥 밑줄만 치는 거 위주로 가서 우리가 볼게요. 조직 문화의 이제 구성 요소는 파스케일과 피터스의 7S가 있습니다. 파스케일과 피터스는 워터맨 등은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조직 문화의 형성에 이제 고유 가치 밑줄 치고요. 전략 밑줄, 구조 밑줄, 그다음에 제도 및 절차 밑줄, 구성원 밑줄, 관리 기술 밑줄, 관리 및 리더십 스타일 밑줄. 그래서 7개의 7S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중 공유 가치가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슨스의 에이지라는 건데요. 사회 모든 체계는 체제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적응,
목표, 통합, 정당성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샤인의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에 대한 샤인의 견해는 에디가 샤인은 조직 문화의 가시적인 수준, 인식적 수준, 그리고 잠재적 수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가식적인 것은 보이는 거죠. 대기업 마크 같은 거, 개개인의 행동, 행사와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이 관습, 심볼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가시적 수준이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상징적, 행동적인 것들. 그래서 인공물이라든지 창작물, 그 다음에 그 기술과 제품, 기구와 도구, 방침과 규율, 그 다음에 집단의 행사와 의식 및 개개인의 행동 패턴, 심볼 등을 얘기하고요. 자, 인식적인 것은 뭐 창의성에 대한 존중, 개인적인 책임 중시, 그다음에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 개방적 의사소통,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고요. 행동이 지침이 되며 가시적 수준을 지배한다. 가치관에는 뭐 인지 가치와 행위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지 가치라는 것은 이제 또는 옹호된 가치는 구성원들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용하는 가치고요. 잠재적 수준은 이제 그 불가시적인 수준이죠. 구성원들이 의식하고 있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조직 문화의 기능을 이제 문제를 냈어요. 이것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룬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순기능은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조직에 대해 책임감을 중시시킵니다.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 문화는 강한 동기부여에 인해서 자신의 많은 책임을 더 잘 완수할 수가 있어요. 넘기시면은 조직 문화에 대한 역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역기능은 이제 단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조직 문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경직된 조직 문화는 이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357페이지로 가시면 그 6번이 있습니다. 요 정도 보는 걸로 해서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6번을 보시면 자, 지금 봤던 조직 문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환경 변화의 적응 능력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킨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처음부터 리더십에 대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